학생들이 대학교에 입학할 때 얼마나 설레겠어요? 친구도 새로 만나지, 연애를 시작하게 될지도 모르고 또 성인이 되면서 뭔가 책임감도 생길 거고 이제 진짜 내 인생 시작이구나. 부모님이랑 살면서 따뜻한 밥 먹고 용돈 받으면서 편하게 살다가 이 독립해 가는 과정 중에 가장 큰 이벤트가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입학, 뭐 또는 직장에서 사회생활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마냥 설레지만은 않을 거예요. 부담도 될 거고 친구들이랑 헤어지고 또 집이랑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교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방에서 서울로 학교 가는 것처럼. 근데 북미는 막 줄을 옮겨서 학교를 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비행기 타고 서너 시간이에요. 한국으로 치면 다른 나라에 유학 간다고 보시면 돼요. 다 그냥 빠이빠이 하고 가는 거죠. 친구들, 가족들 전부 다 안녕. 오늘 사건은 이제 막 성인이 된 자가 이런 헤어짐, 시련을 견디지 못해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저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아주 자세히 길게 이야기 형식으로 소개해 드리고 있고요. 트루크라임 스토리 좋아하시는 분들 꼭 구독하셔서 놓치는 영상 없이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따뜻한 남쪽 플로리다로 가볼게요. 디즈니 월드, 시월드, 유니버셜 스튜디오 이런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고 그곳의 마이애미라는 유명한 도시에는 수백 척의 크루즈가 출발하는 그런 선착장도 있는 도시예요. 이곳의 한 고등학교에 페데로 브라보라는 남학생이 있었어요. 성이 브라보예요. 브라보. 1993년 10월생입니다. 이 페드로는 뭐 그냥 평범한 고등학생이에요. 액션 영화를 좋아했는데 뭐 마블 이런 슈퍼히어로 나오는 걸 즐겨봤고 개그 욕심이 좀 있어서 애들 웃기는 거 좋아하고 좀 인기 많은 그런 학생이었어요. 페드로에겐 가장 친한 친구 크리스가 있었습니다. 동갑내기고 콜롬비아인 이민 2세였어요. 이 둘은 중학교 때부터 베프 사이였어요. 근데 둘이 성격이 완전 반대예요. 페드로는 인싸라서 막 노는 거 좋아하고 친구들 다 친해지는데 크리스는 좀 수줍고 말도 잘 못하고 힙합을 좋아해서 항상 이어폰 꽂고 다녔어요. 특히 카니에 웨스트를 제일 좋아했대요. 음악 들으면서 그냥 조용히 이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런 친구들이 한번 친해지면 다른 모습들이 나오죠. 크리스도 이 페드로, 자기의 제일 친한 친구에게만큼은 장난도 많이 치고 농담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10학년, 한국으로 치면 고2 때 페드로에게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첫 여자친구예요. 에리카 프리먼이라는 같은 고등학교, 같은 반 친구였습니다. 페드로는 에리카에게 푹 빠집니다. 이렇게 이쁜데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둘은 공부도 안 하고 하루에 막 3시간씩 문자 보내고 통화하고 학교 가는 게 너무너무 즐거웠대요. 그렇게 페드로랑 에리카 커플, 거기다 페드로의 가장 친한 친구 크리스까지 이 셋이서 같이 다니는 시간이 점점 늘었어요. 나중에 졸업할 때는 학생들의 파티인 프롬에 함께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크리스 귀에 딱지 앉을 정도로 페드로가 여자친구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야, 에리카 진짜 예쁘지 않냐? 아, 솔직히 에리카가 좀 아깝긴 하지. 나 같은 애 만나고. 이런 식으로 자랑도 하고, 연애 상담도 하고. 그러니 크리스는 에리카랑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더라도, 아, 에리카가 어떤 아이구나, 심성이 이렇구나, 어느 정도는 에리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덧 고등학교 마지막 학기가 됩니다. 졸업할 때가 온 거예요. 페드로랑 에리카는 사귄 지 한 1년이 넘었어요. 근데 보통 학창 시절에 이 연인 사이가 뭐 그렇게 오래 가진 않잖아요. 그냥 호기심에 만나는 경우도 많을 거고, 이 둘에게도 갈등이 생깁니다. 이 에리카는 페드로가 괜찮은 남자긴 한데, 아, 내가 너무 충동적으로 만나고 있나? 페드로의 진짜 본심을 내가 잘 알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페드로가 좀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연락도 자주 하고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어디 갈 때면 항상 같이 가야 돼. 이런 모습에 에리카는 점점 지쳐서 그만 만나자 이별을 결심합니다. 에리카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는데 이 시기는 고등학교 졸업 직후였어요. 저 페드로 우리 대학교 가면 잘 못 볼 거 아니야. 그만 헤어지는 게 좋겠어. 우린 다른 길을 가게 될 거야. 좀 에리카가 애둘러 말하긴 했는데 진짜 둘이 대학교를 가면 물리적으로 떨어지는 건 맞아요. 페드로는 이들이 살고 있던 마이애미 동네에 있는 컬리지 엔지니어링과에 입학하게 됐고 에리카의 학교는 같은 플로리다 주이긴 한데 저기 북쪽 게인즈빌에 있는 산타페 대학에 입학하게 됐어요.
여러분도 미국 국토가 얼마나 넓은지 잘 아시겠지만 이 플로리다주는 남한 면적의 1.7배 정도예요. 더 커요, 플로리다가. 거기서 마이애미는 거의 남쪽 끝이고 에리카가 가게 된 게인즈빌은 북쪽 뭐 끝은 아닌데 일단 무진장 멀어요. 차로 6시간 걸린대요. 그러니 에리카는 헤어지고 싶기도 하고 마침 장거리 연애도 하게 생겼으니 그 거리를 핑계 대면서 이 페드로가 최대한 상처받지 않게 그러면서 나도 매정한 여자로 보이지 않게 롱디는 좀 어렵다. 우리 그만 헤어지자. 이렇게 이별 통보를 한 거예요. 그런데 페드로는 이별 통보 받자마자 질질 짜면서 어떡해. 우리가 헤어질 수 있어? 너 나 사랑한다고 했잖아. 날 버리는 거야, 지금? 나는 죽을 때까지, 마지막 눈 감는 날까지 널 사랑할 거야.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 널 만난 거라고 생각하면서 평생을 살 거야. 이별은 절대 안 돼. 뭐 어린 나이에 이런 헤어짐이 좀 슬프긴 한데 좀 찌질해 보이죠. 그러면서 약간은 공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좀 협박 비스무리해요. 만약에 우리 헤어지면 내가 널 대하는 게 지금 같진 않을걸? 잘 생각해. 에리카는 처음에는 페드로가 좀 불쌍해 보이고 뭐 미안하고 그랬는데 점점 무서워지는 거예요. 이러다 얘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학교는 잘 다닐 수 있겠지? 이런 걱정을 가지고서 일단 이별은 했어요. 예상대로 페드로는 좌절했어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시련이? 너랑 결혼까지 생각했는데? 이 시기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방학이었거든요. 그러니 학교에 가서 에리카 얼굴도 못 봐. 에리카가 뭐 연락은 받지만 전화하면 만나주지는 않고. 그러니 마음이 병이 난 거예요. 솔직히 대학교 가면 새로운 여학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에리카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날 수도 있는 건데 조금만 참으면 시련 딱 딛고 더 단단해질 텐데 그 슬픔을 견뎌내기에는 이 페드로가 너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둘은 이별을 했지만 페드로는 정말 질릴 정도로 질척거렸어요. 에리카에게 편지 보내고 전화하고 집에 찾아오고 솔직히 이렇게 집착하면 에리카의 마음이 흔들리다가도 얘 진짜 좀 아닌데? 찌질한데? 이런 생각에 헤어져야겠다. 그 마음이 더 단단해지지 않을까요? 자, 그럼 이 헤어진 커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잠시만 짧은 광고 하나 보시고 다시 그 뒷이야기 이어갈게요. 이 사건의 범인은 바로 너야! 에? 제가요? 왜요? 당신은 생활고에 시달렸는데 새로운 인터넷 정수기 어떻게 바꾼 거지? 당신 형편으로는 불가능할 텐데. 저 아무것도 몰라요.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최대 77만 원 손해라고 해서 바꾼 것 뿐이에요. 그래. 당신이 범인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지? 설명해봐. 아정당이요. 인터넷 가전 렌탈 대리점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인터넷 TV 최대 47만 원, 정수기 최대 30만 원, 둘 다 바꾸면 최대 77만 원을 설치 당일에 받을 수 있거든요. 뭐? 그게 어떻게 가능해? 본사하고 요금은 똑같은데 새 제품 받을 수 있고 법정 지원금도 챙길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365일 밤 10시까지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니 못 믿겠으면 형사님도 퇴근 후에 전화 한번 해보세요. 또 아정당 20만 유튜브 구독만 해도 100만원 상당 최신 폰 증정 이벤트 진행 중이니 형사님 챙겨가세요. 그렇게 좋은 혜택이 있었다고. 바로 확인해 봐야겠구만.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2012년 9월 대학 입학 시즌이 찾아왔어요. 에리카는 혼자서 짐 싸들고 플로리다 북쪽에 있는 게인즈빌로 이주합니다. 한편으론 이렇게 페드로랑 떨어지는 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 계속 질척거렸는데 이제 거리도 멀어지고 새 학기가 시작되면 걔도 나 잊고 잘 살게 될 거야. 나도 게인즈빌에서 학교 생활 잘하고 잘 지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바쁘게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기숙사 짐도 정리하고 책도 사고 학용품 사고 정신없는 날을 보내는데 한날 전화 한 통이 온 거예요. 여보세요? 에리카, 나야, 크리스. 크리스는 앞서 말씀드린 페드로의 가장 친한 친구예요. 에리카는 크리스, 어쩐 일이야? 나 사실 지금 게인즈빌이야. 너 산타페 대학 갔다며? 나 그 옆에 플로리다 대학교 왔잖아. 몰랐어?
알고 보니 페드로의 찐친 크리스가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생명공학과에 입학을 한 거예요. 심지어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미래가 창창한 청년이에요. 근데 이 학교가 에리카가 다니는 컬리지랑 차로 10분 정도밖에 안 돼요. 뭔가 둘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죠. 아무튼 뭐 학창시절 친구가 가까이 왔다고 하니까 뭐 얼마나 반가워요. 에리카는 게인즈빌에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뭐 새로운 친구를 만나긴 하겠지만 그래도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가 근처에 있다니까 잘 됐다. 밥이나 한번 먹자. 크리스랑 에리카는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시간을 보냈는데 에리카가 얘가 이렇게 멋있는 남자였나? 원래 크리스가 좀 조용한 편이라서 별로 눈에 안 띄었거든요. 맨날 이어폰 꽂고 힙합이나 듣는 뭐 그런 애인 줄 알았는데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좀 다른 거예요. 게다가 학교도 좋은 데지, 장학금까지 받지. 페드로는 맨날 징징대고 소심하고 하루 종일 자기 얘기만 떠들고 막 그랬는데 크리스는 과묵하게 에리카가 하는 말 다 들어주고 가끔씩 한마디 툭툭 던지면 위트 있고 매너 있고 좀 센스가 있는 거예요. 에리카는 왜 설레지? 크리스가 점점 남자로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 안 그래도 개인집이라서 외로운데 크리스 같은 친구가 얼마나 든든해요? 결국 둘은 연인 관계로 발전했어요. 하지만 둘은 본의 아니게 비밀 연애를 합니다. 어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연애 중 이런 표시도 못하고 사진도 싱글인 것처럼 올려요. 왜 그랬겠어요? 페드로 때문이죠. 안 그래도 페드로가 에리카랑 헤어지고 막 중리 많이 하면서 우울해하고 있는데 새로운 남자가 생겼어? 그게 내 베스트 프렌드라고? 에리카랑 크리스는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사랑이 죄는 아니지만 또 헤어진 사이예요 이미. 그래서 연애를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오픈하는 건 좀 페드로에 대한 매너는 아니다. 그런 생각에 조용히 이 뒤에서 연애를 해요. 둘이 되게 잘 맞았대요. 설레고 풋풋한 연애를 하는데 살짝 이 찝찝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도 다행인 게 페드로가 마이애미에 있으니까 얼마나 멀어요. 지나가다가 만날 일도 없었고 뭐 사진만 안 올리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페드로에게 전혀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게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에리카와 크리스가 달달한 연애를 하고 있는 동안에 페드로는 심장을 움켜쥐면서 매일매일 지옥 같은 날들을 보냈어요. 에리카랑 헤어졌지. 베스트 프렌드 크리스도 저기 북쪽으로 가버렸지. 이제 정신 차리고 학교 생활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2012년 9월 초에 한밤중이었어요. 참고로 이땐 대학교의 새 학기가 시작되는 그런 시기예요. 에리카에게 문자 한 통이 도착합니다. 띵! 보낸 사람 페드로. 자니? 에리카는 섬뜩한 거예요. 제발 이제 좀 그만 떨어져. 안 그래도 크리스 만나면서 죄책감 드는데 날 좀 잊어줘. 근데 뭐 이렇게 말할 순 없고 답장을 합니다. 아니, 안 자는데? 잘 지내지? 페드로는 응, 나 학교 때문에 다른 데로 이사 왔어. 아, 그래? 페드로, 너 마이애미에 있는 컬리지 다니는 거 아니야? 지금 어디 있는데? 개인즈빌. 나 산타페 대학에 입학했어. 헐, 이 페드로가 에리카를 쫓아온 거예요. 이 원래 페드로는 마이애미에 있는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근데 그 입학을 취소하고 에리카가 다니는 산타페 컬리지로 옮긴 거예요. 에리카는 얼마나 무서워요. 이 페드로가 에리카 짱이 있는 산타페 대학으로 가야지 이러고 온 거 아니에요 지금. 섬뜩하죠. 설마 나 때문에 온 거야? 내가 지금 크리스 만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미치는 거예요. 결국엔 에리카랑 페드로가 한번 만나요 여기서. 원래 이것도 안 보려고 했는데 페드로가 하도 졸라서 막 제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친구로서 밥 한 끼도 못 먹어? 조르고 졸랐어요. 에리카는 크리스에게도 얘기를 합니다. 나 페드로 한 번은 만나야 할 것 같아. 크리스는 그래 얘기 잘하고 이제 끝난 사이니까 더 이상 보지 말자고 확실히 못을 박아둬. 이렇게 에리카는 페드로를 만나러 갑니다. 2012년 9월 7일이었어요. 플로리다 대학교 근처에 34번가 월 앞에서 보기로 합니다. 저는 월이 레스토랑 이름인 줄 알았거든요. 검색해보니 벽에 그래피티가 있는 그런 도로예요. 나름 대학생들 사이에서 유명한 곳이라고 해요. 사람들 찾아와서 사진도 많이 찍고. 아무튼 여기서 둘이 만났어요.
페드로는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에리카, 반갑다. 너무 신기한데? 어떻게 너랑 나랑 여기서, 와, 세상 참 좁네. 그러게. 근데 혹시 너 나 때문에 여기로 온 거야? 어? 무슨 소리야. 내가 너 때문에 오다니. 여기 산타페 대학 비전을 보고 온 거야. 여기가 그 취업률 1위에 지속 성장 가능한 대학교 1등. 교수진들도 빵빵하고 집에서 좀 멀긴 한데 이 학교가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맙소사. 이거 운명이야, 이건. 너 이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고? 나 여기 어릴 때부터 이 학교 오는 게 소원이었어. 참고로 산타페 컬리지 합격률은 100%입니다. 에리카는, 그래. 페드로가 묻지도 않았는데 뭐 횡설수설하면서 내가 이 학교에 오게 된 이유를 막 온갖 핑계를 다 대는 거예요. 에리카도 바보가 아닌데. 알죠. 얘가 아직 나에게 미련이 있구나. 나 따라서 온 거구나. 그러고 페드로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에리카, 근데 너 혹시 남자친구 있어? 아니, 아직 없는데. 다행이다. 진짜지? 난 또 너가 크리스랑 사귀는 줄 알았지. 에리카는, 이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뭐지? 어떻게 알았지? 누구? 어떤 크리스? 크리스. 뭔 소리야. 내가 걔랑 왜 사겨? 크리스 잘 지낸대? 어디서 공부하는데 요즘? 그러니까 에리카가 너무 당황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페드로는, 음, 크리스 본 적 없다고? 정말? 그럼 이 사진은 뭐야? 에리카랑 크리스랑 둘이 찍은 사진을 이 페드로가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서 난 건지는 모르겠어요. 에리카는 막 식은땀 줄줄 흘리면서 그건 걔가 여기 지나가다가 잠시 들렀어. 차 한 잔 마신 거야. 우리 둘 아무 사이도 아니야? 솔직히 에리카는 잘못한 건 없는데 바람 피운 것도 아니고 이미 페드로랑 끝났어요. 근데 뭐 철면피는 아닌 거죠. 크리스랑 페드로의 사이도 걱정이 되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리곤 페드로에게 앞으로 우리 이런 식으로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는 끝난 사이야. 너도 이제 학교 잘 다니고 나도 새로운 사람 만날 거야. 이후에 페드로는 더 극심한 우울에 빠졌어요. 에리카랑 월에서 헤어진 페드로는 그날 밤에 이 친구 크리스에게 전화를 합니다. 근데 공중전화로 걸었어요. 크리스, 나야. 에리카 만났는데 나 다시 까였어. 나 이제 어떻게 하지? 너무 힘들어. 너 나 베스트 프렌드 맞지? 나 위로해 줄 거지? 이렇게 통화를 했어요. 둘이 만난 건 아니고. 근데 페드로는 이미 에리카랑 크리스의 사이를 분명 알고서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연락을 했을까요? 그것도 공중전화에서. 그냥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속으로는 네가 감히 친구의 여자를 빼앗아? 이런 뉘앙스였을까요? 일부러 죄책감 들게 만들려고? 크리스는 전화 끊자마자 에리카에게도 알려줍니다. 페드로가 나한테 연락이 왔어. 정말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을까? 뭐 아님 그냥 이렇게 숨기고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어요. 사실 에리카는 페드로가 이렇게 질척대는 게 뭐 워낙 자주 있는 일이었고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이 한편으로는 혹시 얘가 뭐 이상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건 아니겠지? 그게 좀 무서웠대요. 가뜩이나 페드로가 이제 가족들도 없이 멀리 떨어져 혼자 지내는데 더 매몰차게 대하면 그런 걱정도 되고. 그래서 며칠 뒤에 에리카는 페드로에게 연락을 합니다. 진짜 순수하게 생사 확인하려고. 페드로가 전화를 받았어요. 에리카, 역시 너 그럴 줄 알았어. 넌 나를 걱정하고 있었던 거지? 다 알아. 우리 다시 안 될까? 너 만나는 사람 있어, 혹시? 크리스야? 이런 식으로 계속 질척대고 크리스랑 만나냐고 물어보고 이럴 때마다 에리카는 차마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나 크리스 만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버릴까봐, 베드로가. 아니야, 나 남자친구 없어. 이렇게 또 넘어가요. 그냥 처음부터 말했어야 했는데 타이밍을 놓친 거죠. 그러니 이제 와서 말할 수도 없고 계속 악순환이었습니다. 에리카랑 크리스는 따로 비밀 연애 하면서 페드로가 혹시나
허튼 짓 안 하게 가끔은 달래주고 그러면서 지냈어요. 사실 페드로는 이미 눈치를 챘어요. 에리카랑 크리스의 사진을 보고서 분노하고서 학교 때려치우고 이 게인즈빌로 왔을 가능성이 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헤어졌는데 뭐 에리카랑 크리스랑 맘대로 연애도 못해? 상관없잖아. 이런 생각이 들지만 또 이 페드로 입장에서는 이들이 용서받지 못할 대역 죄인인 거예요. 혼자서 온갖 상상을 다 했어요. 얘네가 언제부터 눈이 맞은 거지? 설마 고등학교 때 이미 그래서 대학교도 지금 근처로 온 거 아닌가? 망상에 빠진 거예요. 이 시기에 에리카는 더 이상 속일 수 없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당당하게 페드로에게 나 크리스 만난다 말해야지. 이런 타이밍을 보고 있었어요. 9월 20일 이날은 페드로가 게인즈빌에서 에리카 만나고 2주가 지난 날이에요. 크리스는 페드로에게 전화를 받습니다. 헤이, 헤이 크리스? 나 오늘 너무 우울해. 만나서 내 얘기 좀 들어주면 안 될까? 솔직히 크리스는 만나기 싫었거든요. 일단 대충 끊고 에리카에게 연락을 했어요. 아, 페드로가 만나자고 하는데 요즘 계속 우울하다고 전화 왔었거든? 나도 지친다. 고민 상담해주는 것도 너무 힘들어. 이 둘이 한때는 정말 친한 친구였는데 이런 관계가 지속되니까 우리 크리스도 갈등이 생기죠. 사랑이냐, 의리냐. 어쨌든 크리스는 페드로를 만나기로 했어요, 이날. 에리카는 몸 조심하고 혹시나 싸우지 말고 신신당부했어요. 그런데 이날 이후에 크리스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밤 늦은 시간이 됐어요. 에리카가 크리스에게 연락을 하는데 안 받는 거예요. 평소에 문자를 보내면 바로바로 답이 왔는데 뭔가 쎄한 거죠. 거기다 크리스가 지금 페드로를 만나러 갔는데 혹시 둘이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잘못된 건 아닌가? 에리카는 새벽 4시까지 잠을 못 자고 있다가 페드로에게 연락을 합니다. 에리카, 크리스 어딨어? 다짜고짜 크리스부터 찾았어요. 기숙사에 있겠지. 어제 같이 밥 먹고 뭐 CD 하나 사러 갔다가 내가 기숙사에 바래다 줬거든. 사실 우리가 좀 싸우긴 했는데 별거 아니야. 지금 늦었으니까 너도 얼른 자고 내일 아침에 다시 연락해봐. 에리카는 뜬 눈으로 밤새 크리스를 기다렸지만 연락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크리스는 다음날 학교 수업에도 안 나왔어요. 에리카는 페드로에게 다시 연락했어요. 아무래도 실종신고 해야겠어. 나랑 같이 경찰서 가자. 크리스가 어제 너랑 같이 있었으니까 네 도움이 필요해. 이렇게 오전 9시 44분에 에리카랑 페드로가 같이 경찰서로 갑니다. 이 플로리다 주립대학교도 학생들이 많아서 대학교 경찰이 따로 있어요. 예전에 유타 주립대학교도 경찰이 따로 있었죠. 스티브 와일더가 이 사건에 접수받았는데 바로 페드로와 인터뷰를 합니다. 그 시간이 무려 14시간. 아침 9시 44분에 경찰에 실종 신고하러 갔는데 이 페드로가 밤 12시가 넘어서 나왔어요. 뭘 그렇게 많이 물어봤을까요? 처음에 페드로는 에리카에게 말한 대로 어제 오후에 크리스랑 같이 있었는데요. 밥 먹고 CD 한 개 사고 얘기 좀 하다가 기숙사에 태워줬어요. 그게 다예요. 근데 경찰 스티브가 봤을 때 이 페드로의 답변이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일단 횡설수설하면서 정확한 시간도 잘 기억을 못하고 말이 앞뒤가 안 맞고요. 그냥 머릿속에서 지금 생각나는 대로 그냥 바로바로 꾸며서 말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결정적으로 스티브는 내가 살인자랑 이야기를 하고 있나? 이런 직감이 들었대요. 예를 들어 페드로는 크리스는 좋은 친구였어요. 과거형으로 말하는 거예요. 보통은 좋은 친구예요. 이렇게 말하지. 다시는 만날 일 없는 사람 얘기하듯이 왜 우리가 장례식장 이런 데 가면 그는 이웃들에게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말투. 또 스티브가 둘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 물어보자 이제 페드로가 답을 하는데 아직 어려요. 겨우 18살이에요. 근데 무슨 100살 먹은 할아버지 마냥 당장 내일이라도 죽는 사람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무슨 얘기 했냐면요. 제가 요즘 왜 죽고 싶은지, 죽어야 할 이유와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스티브는 무슨 소리예요, 그게? 형사님은 모르실 거예요. 그냥 전 너무 지쳤어요. 모든 게 다 힘들고 집에서 나왔지. 학비도 벌어야지. 밥값도 벌어야 하고
마침 제 차도 고장이 났네요. 나이스. 자전거도 고장이 났네. 이것도 베리 굿이죠. 친구가 실종됐어. 판타스틱. Going through college, moving from home, dealing with paying for classes, paying for food. And then my car broke, which was nice. And my bicycle broke, which was also nice. So, and then my friend goes missing, which was great. Just fantastic. It just adds on to top of it. 이런 대화가 친구가 실종됐는데 그게 걱정돼서 실종 신고하러 온 사람의 입에서 나올 소리예요. 술 취한 것도 아니고 자포자기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진술을 나중엔 번복도 해요. 제가 전날 크리스랑 좀 싸웠어요. 둘이서 얘기 좀 하다가 갑자기 차 안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는데 크리스가 야, 차 세워. 이렇게 멈추라고 했고 페드로는 뭐 알았어 하면서 차를 세워줬는데 그 장소는 월마트 근처에 있는 숲속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내려주고 자긴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처음엔 기숙사에 태워줬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말을 바꾼 거예요. 이렇게 페드로는 14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경찰은 빨리 크리스 찾아야죠. 만약에 페드로가 뭔 짓을 했어? 그럼 크리스가 어디 월마트 근처에 어딘가에 살아있을 수도 있으니까 페드로가 이동했다고 말했던 그 동선에 있는 CCTV를 모두 확인합니다. 먼저 오후 1시 39분에 플로리다 대학교에 있는 허브라는 학교 식당에서 둘이 만났어요. 페드로랑 크리스가. 거기서 밥을 먹고 페드로 차를 타고 근처의 베스트바이 상점으로 갑니다. 지난 영상 때도 나왔는데 여긴 전자제품 파는 곳이에요. 뭐 음악이나 게임 CD도 팔아요. 여기서 페드로가 카니 웨스트 CD를 한 개 사고 현금 내고서 캐시백 포인트까지 적립을 합니다. 그렇게 오후 1시 11분쯤에 둘이 같이 차에 올라탔고 근처에 월마트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참고로 이 차는 파란색 쉐보레 블레이저예요. 페드로와 크리스는 이 주차장 차에서 단 한 번도 내리지 않았고 2시간 반 동안 그대로 있었어요. 탄 사람도 없고 내린 사람도 없어요. 그리곤 저녁 6시가 넘어서 페드로가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황급하게 차를 막 몰고서 이 페드로 자신의 기숙사로 갔어요. 이 크리스의 기숙사가 아니라 자기 집으로 간 거예요. 이후엔 페드로만 차에서 내렸고 기숙사 안으로 혼자 들어갔어요. 거기서 한 30분 뒤에 다시 나와서 또 차를 타고 어디론가 이동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크리스가 페드로의 차를 타고 나서 내린 모습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럼 여전히 차 안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페드로가 혼자서 기숙사에 들어갔던 그 시간에도. 그럼 크리스는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경찰은 페드로의 휴대폰을 조사하는데 여러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아이폰 시리.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건 인공지능이에요. 뭐 시리 지금 몇 시야? 뭐 시리 근처에 가까운 주유소가 어디야? 이렇게 물어보면 답변을 해줍니다. 근데 페드로가 뭘 물어본 줄 아세요? 시리 룸메이트를 숨겨야 돼. 어떤 장소를 찾고 계신가요? 또 시리가 답한 게 늪, 저수지, 금속 주조 공장, 쓰레기장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았던 게 그 이미지가 캡처가 돼가지고 사진 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뭔가 이상하죠. 이 대화의 흐름상 이 시리랑 대화를 한 게 시신을 숨길 만한 장소를 찾는 것 아니에요? 근데 더 소름 돋는 게 시리가 이런 대답까지 해준다고? 우리 오픈 AI도 뭐 살인, 자살 이런 것 관련해서는 전혀 답을 안 하거든요. 근데 시리가 이렇게 자세히 상세하게 사람이 숨길 만한 곳을 알려준다고? 좀 섬뜩하지 않아요? 그리고 경찰이 페드로의 휴대폰을 포렌식 하거든요. 그냥 단순히 기록을 열람하고 사진 보고 이게 아니라 뭐 로그 기록, 삭제된 데이터 복구 이런 것까지 다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아까 그 시리랑 주고받은 이야기가 페드로가 직접 물어보고 대화한 게 아니라 어딘가에서 뭐 구글 이런 데겠죠? 다운받은 이미지인 거예요. 어쨌든 페드로는 이 사람을 숨길 장소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페드로가 크리스를 만난 날 이 휴대폰에서 플래시 라이트 있죠. 손전등 기능. 그걸 사용했던 게 밝혀집니다. 그것도 여러 번, 9번이나 사용했고 뭐 이런 것도 기록이 남나 봐요. 총 사용 시간이 48분 18초였어요. 뭐 집에 정전이라도 됐나? 어둠 속에서 이 라이터를 켜고 뭘 했던 걸까요? 뿐만 아니라 페드로가 자기 기숙사에 잠시 30분 들렀다가 나온 뒤에 어디론가 갔을 거 아니에요? 차를 타고서.
그 시간에 휴대폰을 비행기 모드로 하고 GPS 기능 다 끄고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나중에 다시 휴대폰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까지 5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그때 페드로가 있었던 위치가 개인 집이 아니라 어디 교회 지역, 어디 맥날 가서 빅맥 하나 먹고 닥터페퍼, 이 체리맛 나는 음료수 이거 한 캔 사 먹고 그의 기숙사로 돌아옵니다. 5시간 동안 뭘 한 걸까요? 경찰은 페드로가 크리스에게 뭔가 해를 가했고 그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 뒤엔 페드로가 의도적으로 이 범행이 발생한 개인집을 떠나서 저 멀리 숲속에 시신 유기하고 경찰 시선을 따돌리려고 했다.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정황 증거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요. 크리스 시신이 나온 것도 아니죠. 살해 당했을지 모른다. 이게 의심만 있으니까 당장 페드로를 체포할 순 없었어요. 경찰은 이제 페드로의 기숙사 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어요. 바로 뒤져보는데 뭐 기숙사 방이 작으니까 뭐 뒤져볼 것도 많이 없었겠죠. 금방 단서들이 나옵니다. 이 방에는 큰 여행용 가방이 있었는데 그 안에 크리스의 백팩이 있는 거예요. 또 페드로의 차량도 수색을 하거든요. 쉐보레 블레이저. 여긴 그냥 사건 현장이었어요. 혈흔과 토사물이 나왔는데 나중에 검사해보니 크리스 것이었어요. 또 게토레이 병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안에는 수면제가 녹은 흔적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수면제 나왔을 때 좀 섬뜩했어요. 그 전에는 이제 페드로가 너무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크리스를 어떻게 했나? 자기 전 여친이랑 사귀는 게 너무 화가 나서 뭐 때렸는데 잘못된 건가? 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수면제가 나온 거예요. 이건 계획을 했다는 거죠. 게다가 차 안에는 어디 천장이랑 문 주변에 누군가 막 손톱으로 막 긁어놓은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차 유리도 깨져 있었고 그 깨진 유리를 덕테이프로 덕지덕지에 발라놓기도 했고 차 바닥에는 뭐 흙이랑 석회질, 자갈이 더럽게 막 깔려있고 어디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차 안에 와서 이렇게 흙을 턴 건 아닌가? 이 현장은 경찰이 아니라 뭐 일반인이 보더라도 여기서 무슨 일이 단단히 일어났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었습니다. 경찰은 이제 확신이 들었어요. 페드로가 크리스를 살해했고 어딘가 뭐 숲이나 강이나 이런 곳에 묻었구나. 나중에 추가적으로 단서가 더 나오는데 페드로가 범행에 필요한 물건들을 구매했던 영수증도 발견됩니다. 덕테이프, 삽, 커다란 칼, 살충제, 게토레이 음료수, 수면제 이걸 다 직접 구매했어요. 크리스가 실종되기 바로 하루 전날에 월마트에서 물건 사는 모습이 카메라에 다 담겨 있었고 여기서도 현금 내고 캐시백 적립을 했어요. 근데 베스트바이에서도 캐시백 적립을 했잖아요. 그 말은 나중에 이거 포인트 잘 모아서 쓰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페드로는 왜 중립 아니 뭐 그런 소리를 했을까요? 죽을 사람이면 포인트를 왜 적립해? 포인트 적립했으면 뭐 그냥 하루하루 차곡차곡 쌓아서 나중에 그 포인트 사용할 희망을 가지면서 열심히 살든가. 우리 다 이렇게 이별하고 만나고 심지어 더 힘든 일도 겪으면서 사는데 페드로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다고. 그것 가지고 뭐 중립 아니 의지가 너무 나약했던 것 아닌가 싶어요. 또 페드로가 구글에 검색한 기록도 발견이 됩니다. 이게 너무 구체적이고 끔찍해서 유튜브 검열 때문에 그대로 알려드리기는 힘들어요. 꽤 구체적이고 단단히 마음 먹고서 내가 오늘 사람 하나 죽인다. 이런 계획을 한 것처럼 보이죠. 크리스 실종 이틀 뒤에 페드로는 그를 살해한 1급 살인 혐의로 체포됐어요. 여전히 크리스가 어디에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경찰은 워낙 증거가 많으니까 이 페드로한테 둘이 무슨 일이 있었냐, 이 물리적인 충돌이 차에서 있었지? 압박을 하는데 페드로가 이제 말을 바꿉니다. 사실 크리스가 제 전 여친이랑 사귄다고 그래서 화가 좀 나긴 했어요. 그러다 저한테 나가 죽으라고 하길래 홧김에 크리스의 얼굴을 좀 때렸어요. 그리고 차에서 내리라고 제가 소리치니까 문 열고 나가더라고요. 그 뒤엔 저도 몰라요. 좋아. 그럼 크리스 차에서 내릴 때 상태가 어땠어? 경찰이 물으니까 의식은 좀 없어 보였는데 숨은 쉬고 있었어요. 이런 끔찍한 말을 태연히 그것도 경찰에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사실은 에리카도 알게 됐는데 펑펑 울었어요. 남자친구가 지금 실종 상태인데다가 살해됐을지 모른다. 그런 무서움도 컸지만 이 페드로랑 크리스랑 베스트 프렌드 사이였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지? 게다가 페드로는 내가 진심으로 1년 넘게 사랑했던 남자였는데 살인자라고? 살인이 저질렀다는 그 배신감이랑 또 이게 삼각관계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죄책감도 들고 막 제정신 아니었을 거예요. 또 크리스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빨리 이제 페드로가 불어야 되는데 끝까지 입을 다물었어요. 때린 건 맞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이런 동안 경찰이 이 지역 이제 게인즈빌 역사상 가장 큰 대규모 수색을 벌입니다. 방송에도 알리고 경찰들 수색견, 자원봉사자 다 같이 숲속이나 어디 으슥한 곳 그런 데 다 뒤져보는데 그 규모가 면적이 800만 평이 넘었어요. 여기 이제 페드로가 사건 당일에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행동 반경이에요. 너무 넓잖아요. 나중에 플로리다 대학교 학생들이 수색에 참여했고 심지어 점쟁이도 왔어요. 여기 있을지 모릅니다. 이러면 샅샅이 확인을 하는데 그래도 크리스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 실종 22일이 지난 10월 12일에 드디어 그가 발견됐어요. 게인즈빌 남서쪽으로 한 100km 떨어진 숲속이었는데 제임스라는 남자와 이제 그의 처남 제시가 약초를 캐고 있었어요. 보통 이런 거 캘 땐 숲속 으슥한 곳으로 들어가죠. 이 한참 산속에 있다가 이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해질 무렵이 된 거예요. 안 되겠다. 오늘 산속에서 자고 가자. 뭐 장비가 다 있었나 봐요. 캠핑하듯이 텐트 치고 자리 잡고 모닥불 피우려고 장작으로 쓸 나무를 찾고 있는데 어디서 이상한 이 동물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고 주변을 둘러봤더니 이 사슴 시체 같은 게 바닥에 있었어요. 사냥꾼이 잡은 건가? 자세히 봤어요. 근데 뿔이 없고 뭔가 형체가 이렇게 둥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건 반쯤 흙에 묻혀 있는 사람의 머리였습니다. 이 엎드린 것처럼 이렇게 머리의 뒤통수만 밖으로 나와 있었어요. 이들은 깜짝 놀라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요. 이 사체는 실종되었던 크리스의 것으로 밝혀졌어요. 부검을 진행했는데 몸에서 수면제 성분이 나왔고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교살, 목에 졸려서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2014년 8월 사건 발생 2년 만에 페드로가 재판장에 나왔어요. 이제 페드로는 성인이에요. 20살. 그는 여전히 크리스를 살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주장을 하는데 증거가 너무 많으니까 살해 동기도 명확하고 증인도 있어요. 이 재판에 에리카가 증언을 하러 나오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었대요. 페드로의 얼굴도 보기 싫었고 눈 마주치는 것도 싫고 이런 공간, 같은 공간 안에서 함께 숨을 쉬는 것조차 끔찍한 거예요. 그냥 그가 나를 쳐다보는 것도 너무 소름 끼쳤대요. 실제 페드로는 재판장에서도 좀 많이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말할 때 막 실실 웃으면서 막 미소를 띠고 배심원들에게 막 실없는 농담하고 본인 주장의 요지는 내가 피해자다. 하지도 않은 짓으로 이렇게 재판받고 있다 말하는 거예요.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자백하고 반성할 생각은 없고 유가족들에게 미안합니다. 사죄드립니다. 이런 눈빛조차 찾아볼 수 없었어요. 검사는 앞서 말씀드린 그 증거들, 휴대폰 포렌식, 또 차량이랑 기숙사에서 발견된 증거품들, 또 크리스의 시신, 부검 결과 다 증거로 제출했고 추가적으로 나온 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크리스의 시신이 덕테이프로 묶여 있었거든요. 그 테이프에 잘려진 라인이 페드로 차에서 나온 덕테이프에 잘린 라인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퍼즐처럼. 그럼 같은 테이프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또 검사는 증인도 한 명 출석시키는데 페드로가 수감된 구치소 같은 방 셀메이트였어요. 마이클 엔젤로라는 죄수인데 참고로 전과 9범의 깽단입니다. 페드로랑 단둘이 지내면서 좀 친해졌나 봐요. 이 둘이서 할 말 못할 말 다 주고받는 그런 사이가 됐어요. 서로 이런 얘기를 했겠죠. 내가 말이야 뭐 밖에 있을 때 뭐 10대 1로 싸웠고 사람도 죽여봤고 다 해봤어. 이런 말을 하다가 크리스를 살해했다.
페드로가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이 마이클은 법정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을 합니다. 마이클이 주장한 사건 당일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 페드로는 크리스랑 차에서 대화를 좀 하다가 너 목마르지? 이것 좀 마셔. 이 게토레이 병을 크리스에게 건넸어요. 그 안에는 수면제랑 살충제 섞은 것. 그게 들어가 있었는데 크리스 모르니까 벌컥벌컥 마신 거예요. 그리고 막 몸에 반응이 오니까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페드로는 그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서 살해했어요. 이후엔 크리스를 차에 싣고 저기 멀리 떨어진 게 숲속에 갖다 묻은 거예요. 또 페드로는 수감되었을 때 마이클에게 이런 부탁을 했대요. 이 글 쓰는 펜이랑 신발끈 좀 구해달라고. 참고로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에게는 우리가 뭐 흔히 쓰는 딱딱한 볼펜 있죠? 그거랑 신발끈이 금지래요. 혹시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 마이클은 안 된다고 거절했어요. 대신에 글은 쓸 수 있게 이 펜은 구해줬는데 페드로가 부모님께 편지를 쓴 거예요. 유서처럼. 그 내용은 전 크리스를 죽인 악마고 그 악마는 세상에 존재해선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이클이 충격적인 증언을 하는데 페드로가 이런 부탁도 했어요. 야, 마이클, 너 사람 죽이는 그런 친구들 잘 알지? 내가 돈 줄 테니까 사람 한 명 죽여줘. 이왕이면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학생이나 뭐 산타페 대학 학생 중에 한 명을 죽이는 거야. 근데 내가 크리스를 살해한 그 방법, 똑같은 방법으로 죽여야 돼. 뭐 정 안 되면 노숙자를 죽여도 상관은 없는데 대신에 방법은 꼭 내가 말한 대로 해야 돼.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만약에 자기의 범행과 똑같은 수법으로 다른 사람이 죽어야 밖에서 그럼 경찰이 이거 혹시 연쇄살인인가? 페드로는 구치소에 있는데? 그가 범인이 아닌가? 이렇게 수사에 혼선 주려고. 또 변호사도 페드로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 보세요. 이런 수법으로 또 범행이 발생했는데 왜 다른 용의자를 조사하지 않는 겁니까? 페드로는 크리스를 살해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으니까. 진짜 페드로 무섭지 않나요? 자, 그러면서 페드로는 마이클에게 다 알려줍니다. 내가 썼던 삽은 어디에 숨겨뒀거든. 꼭 그걸 써야 돼, 똑같은 거. 그리고 내 범행 방식대로 칼, 살충제, 게토레이, 수면제 다 준비해야 돼. 구체적으로 하나씩 알려줬어요. 마이클은 이제 페드로를 도와줄 것처럼 하다가 다 듣고서 찾아갑니다. 검사를. 검사님, 제 형량 얼마나 깎아줄 수 있어요? 제가 좀 많은 걸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마이클이 다 분 거예요, 검사한테. 그리고 법정에 나와서 진술까지 하고 실제 경찰이 페드로가 삽을 묻었다 말했던 그 장소에 가니까 정말로 숨겨놓은 그 범행이 사용한 삽이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증거가 차고 넘쳐요. 페드로가 아무리 무죄를 주장해도 이 범행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너무 많아. 열흘이 넘는 긴 재판 끝에 페드로는 1급 살인, 납치, 독극물 사용, 증거인멸, 허위 사실 유포, 시신 이송, 유기에 대한 유죄를 선고받았어요. 그에겐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이 선고됩니다. 크리스의 가족들은 서로 막 껴안고 울고 다행이다. 이 재판 결과를 환영했어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페드로가 이 분노 때문에 에리카랑 크리스가 만나고 있으니까 너무 화가 나서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이 사고로 크리스를 죽인 것 아닐까? 그 뒤에 자수하지 않고 어디 갖다 묻었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범행 준비 과정이랑 재판장에서 뭐 그가 했던 표정, 행동 이런 계획들을 보면 보통 살인마가 아니구나. 진짜 무서운 놈이다. 또 나중엔 페드로의 일기장도 발견돼요. 거기에 진짜 에리카에 대한 집착이 미쳤다라는 말밖에 안 나와요. 그냥 광기 그 자체예요. 보여드리면 깨알 같은 글씨로 빽빽하게 적혀 있는데 이 내용들의 요지는 한 4가지 정도예요. 첫 번째는 힘들다. 이 이별에 대한 뭐 하소연, 나의 비통한 심정 잔뜩 써놨고 에리카, 너가 날 떠났을 때 넌 내 심장을 1조 개로 찢어놨어. 뭐 1,000개, 1억 개도 아니고 숫자 1조 개. 또 어떤 내용은 에리카가
혹시 크리스와 사귀게 될까봐 두려워. 난 다시 그녀를 쟁취할 거야. 할 수 있어. 이러면서 두 번째로 에리카와의 재회 계획과 살인 계획도 있어요. 정말 디테일하게 에리카에게 문자를 몇 시에 보내고 어느 타이밍에 답장을 쓸 건지, 답장은 너무 길지 않게, 짧지도 않게, 간결하면서도 임팩트 있게 얘기할 것, 이런 게 적혀 있어요. 거기다 처음에 개인집을 와서 에리카 만난 날에는 나는 개인집에 왔다. 그녀와 다시 대화해봐야지.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난 할 수 있어. 난 성공할 거야. 자, 세 번째는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들도 많이 있었고요. 네 번째는 구치소에 있을 때 썼던 일기인데, 이 청부살인 계획에 대해서 다 적었어요. 거기다 내 계획이 완벽하다, 천재적이다, 자화자찬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보면 되게 젊고 그림도 잘 그리고 앞날이 창창한 그런 청년처럼 보이지만 혼자만의 이런 집착에 빠지면서 결국 살인까지 저지른 게 아닌가. 특히 에리카랑 이별하면서 이 잠재적인 범죄에 대한 욕구가 점점 쌓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페드로는 아직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요. 최근에 LBC 2020 다큐에 나와서 인터뷰도 했어요. 저는 억울합니다. 오늘은 플로리다주 게인즈빌 사건 소개해드렸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